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언박싱 조용천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4.9%. 네, 어떻게 좀 의외로 보셨습니까? 선방을 했는데요. 네. 그 시장 예상은 4.4% 예상을 했는데 4.9%라면 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그 2분기에 6.3%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성장률을 볼 때는 전기 대비 성장률을 보셔야 됩니다. 네. 경기의 그 순간 풍속을 알 수가 있는데요. 2분기는 0.5% 성장이었지만 3분기는 1.3으로 좀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상 외에 그 선전을 했던 부분을 찾아보니까 생산 확대가 눈에 띄기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예상 외로 좀 좋아지고 있는 게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부터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가격 경쟁 시장에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400만 대 정도 수준인데 현재 중국에서 연간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300만 대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1대1 마케팅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면은 전기 자동차의 비용의 60%는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각종 모터가 차지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생산이 크게 늘기 시작했고요. 또한 철강을 비롯해서 정유 회사들의 생산 그 가동률이 높아졌던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성장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느냐 여부는 소비에 달려 있는데 백화점이나 슈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금구 금구 은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금과 같은 9월, 은과 같은 10월처럼 이 기간 동안에 네. 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판매, 그리고 자동차 판매도 급증하는데 네.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지갑을 닫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그 올해 들어와서 온라인 매출뿐만 아니라 일반 그 오프라인 매출을 합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보다도 더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붕괴됐는데요. 이동 제한령뿐만 아니라 도시 봉쇄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와서 20-30% 올해 들어서 하락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 씀씀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블룸버그가 조사한 그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한 분기 전망을 보면은 중국은 4분기부터는 성장세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고 완연하게 이제 4%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계속 그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조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긴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중국 정부는 일단 5% 시진핑 정부가 지금 5% 성장률을 어떻게든지 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기저적인 요인들을 보면 뭐 성장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불안 문제들이 많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제 고위층들에 대한 뭐 좀 소비 단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까 일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5%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1월부터 9월까지 성장률을 보면은 5.2% 성장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 5% 안팎 성장 목표는 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성장의 키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부동산이 전체 한 39% 정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은 아무래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부동산 개발 투자는 무려 9% 넘게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또한 그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주택 재고 소진이 언제 끝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추세대로
오르라면은 아무리 빨라야 2025년 상반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때까지는 투자를 대신해서 수출이 대신해줘야 되는데 성장 엔진 자체가 수출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분기에 달러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 10% 정도 계속 그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수지 흑자도 13%나 줄면서 3분기 만에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성장률 목표 5%는 달성이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 자체 그 엔진도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용 개선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성장은 4%대로 이제 떨어지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IMF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성장률은 작년에 3%보다로 올라간 5% 전후 그리고 2024년도에는 4.2%로 성장을 크게 낮췄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규모의 그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되고 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사치 금지령, 부정부패 척결 운동 같은 이런 정책 탄압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정치적인 그 사정 작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운 중국 경제 그 나날을 보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 아까 성장의 키는 부동산에 달려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뭐 이 부동산 때문에 여러 대책을 좀 내놓고는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게 좀 효과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이후에 각종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들을 계속 내놨고요. 네. 2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같은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중국의 이런 규제 조치가 강화됐던 게 베이징, 상하이, 선정, 광저우 같은 일선 도시 그리고 30여 개 성시의 성도인 이선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풀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규제가 풀렸다고 해도 중국 그 부동산 시장 끌어올릴 수는 없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1선, 2선 도시들이 전체 부동산 거래의 6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3선, 그 4선 도시들이 60%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런 3, 4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나면서 네. 공장을 짓다가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도시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서 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난도 좀 겪게 되면서 비구이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체 부동산 판매 63%를 이런 3선 도시 이하에서 달성을 했는데 이런 쪽에서 구조조정이 안 되고 주택 판매가 안 되니까 어제 그 달러 부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이제 디폴트가 네. 이제 된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가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요. 또 공동 부유라는 기본 그 집권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다시 그 부동산 쪽에 거래가 유입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중국 전역의 그 경제 활력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그쵸. 내년도까지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어떤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중국에 진출하는 상황이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하답니다. 2, 3선 도시들에서는 이제 각종 지점이라든가 거점들을 다 철수하는 게 상당히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안 받쳐주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수요가 확실하게 줄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좀 빠져나와서 다음을 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체감하는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는 상당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일단 중국이 지금 베이징에서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쨌건 좀 이벤트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대1로 이거 다시 10년 된 1대1로인데 이 정상 포럼도 개최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그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1대1로 포럼을 이제 3회 네. 차인데 외국 그 정상 그 포럼에 140개국의 국제 기구들을 좀 참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반 서방 국가 그 경향을 갖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총리 정도만
왔고요. 그래서 뭐 격이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인데 문제는 G7 국가 중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뭐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대1로에 이제 네. 그 참여를 했지만 연말에는 자기가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국가들도 모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제 행사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좀 보여주면서 1대1로 통해서 뭐 공동 발전이나 번영을 달성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일방적인 제재라든지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는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던 게 아무래도 이번에 서방 국가들의 그 불참했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1대1로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관심사에서 좀 벗어났는데요. 아무래도 10년간 약 한 1조 달러를 여기에 대출해 줬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9개국이 지원을 받았지만 디폴트에 빠졌고요. 23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재정 그 파탄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부채의 덫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능력 이상의 그 대출을 받았다 보니까 빚잔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개발도상국에서는 재난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능력 이상의 항만이라든지 도로 건설 그리고 각종 그 정유 시설들을 건설한 스리랑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가 됐고요. 또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궁핍의 그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 아무리 G2 국가라 하더라도 10년 동안에 1조 달러를 신용 불량 국가에 대출해 준 것은 너무 무모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뭐 합리적인 투자 그 규모라든지 회수 계획 자체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뇌물을 줘서 최고 의사 결정자들에게 그 매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위험하다고 해서 사업을 출소할 수도 없고 또 중국 위신 때문에 이런 그 외부적인 그 지원을 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악평을 듣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외환보유에서 그 지원을 해주고 국제은행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만약 빵꾸가 난다면 시진핑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그 양자 협상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공직석상에서 1대1로와 관련된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을 피크로 해서 현재는 그 고점 대비 40% 정도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됐고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축소 규모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그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1대1로 국가들이 어느 정도 중국과의 그 사업에서 선을 좀 긋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와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전에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는 1% 마진밖에 안 나오는데 비해서 대출 금리가 현재 미국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4.9%까지 올라가니까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 CDS 프리미엄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6% 정도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 이익은 1%라면은 5%만큼 역마진이 발생하니까 손해보는 거죠.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대원전화 차관 형태로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은 내부적인 그 재정 그 기준을 좀 맞춘다든지 그리고 재정 지출과 관련된 사항에서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랑 정상회담도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나요? 네, 서로 친구라고 칭하면서 아주 밀착 행보를 보였는데요. 개막식 이후에 뭐 1시간 30분 정도 양국 그 장관들과 그 지도자가 참석하는 확대 회의를 했고 이후에
단독 회의를 했는데 이 단독 회의 결과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뭐 휴전 촉구라든지 인도적 지원 문제, 그리고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해법을 좀 논의를 하긴 했는데 이 내용이 그 아무래도 두 국가를 그 지역에서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찬성을 했지만 하마스가 워낙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 푸틴에게 배팅한 그 시진핑에게는 위험한 도박이 많은 것 알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계가 없는 파트너십을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러 간의 그 밀착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TV나 자동차 정도 팔고 러시아에서 산 석유를 좀 싸게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중국과 같이 엮이다 보니까 뭐 전체주의 국가라는 카테고리에 씌우면서 이후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게 됐고 또 무역 제재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1대1과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빈번하게 축소될 뿐만 아니라 나토의 그 동진 정책을 막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도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양국 정상들 같은 경우에 그 서로가 좀 셈법이 좀 다릅니다. 푸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좀 밀착하면서 시베리아 힘이라는 그 새로운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을 중국에 연결을 해가지고 매년 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해 주려는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시진핑과 이번에 그 가서명이라도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시진핑이 아무래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을 의존하다 보면 코가 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그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1대1로 사업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국경 문제라든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진핑에게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는 웃고 나왔지만 실속은 시진핑이 차리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에 재선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시진핑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트럼프의 그 정책 자문 교육에는 헤리티지 쪽에서 만들어내는 자료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2024년에 그 재선이 됐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축소하겠다. 그리고 2기 출범과 동시에 정전 협상을 러시아하고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대러시아 유화 정책을 폈지만 중국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이상의 강경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그 사람 그렇죠. 예, 뭐 틱톡 사회 금지뿐만 아니라 즉각 공자하고는 미국에서 추방시키겠다. 그리고 그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 침공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지만 현재 경제나 금융, 군사 부분과 관련해서 동맹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시진핑에게 그 푸틴이 현재 상황에서는 몰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은 오히려 푸틴이 시진핑의 코를 깨면서 양국 간의 그 어느 정도 우열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시진핑 참 입장 큰 난처한 입장인데 지금 동맹 우방이라는 러시아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대1로가 사실은 중국을 중심으로 실크로드를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죠. 중국의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한데 물론 뭐 이점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우방도 협조 안 해주는 실크로드 사업 10년간 이제 표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참 앞날이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내후외환이라고 중국은 지금 안에서 더 걱정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당장 글로벌 증시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테슬라 실적 부진해 보니까 사실 BYD가 중국에서는 지금 내수는 물론이고 지금 뭐 전기차로 어떻게 뭐 테슬라를 넘어보고자 하는 이 기업 중국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실적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테슬라,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는 4% 넘게 실적 악화 때문에 폭락을 했고요. 그렇죠. BYD 같은 경우에도 그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요.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던 승리주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뭐 상반기에 중국의 신차 판매에서 보면은 한 30%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 2025년도까지 전기 자동차가 전체 시장의 그 판매에서 20% 목표를 했는데 이를 초과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 관련된 주가가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뭐 첫 번째로는 뭐 전기 자동차 보급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20%가 넘으면 수요가 피크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거기서 멈춰요? 예, 그래서 이 때문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먼저 가격이나 경쟁에 좀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200여 개 되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세제 혜택까지 들어오면서 이런 소모전 양상의 그 전쟁이 지금 끼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매출 증가한 소수 기업들, 승리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BYD, 뭐 테슬라, 뭐 강조, 지리자동차 정도만 지금 중국에서는 승리자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지금 패배조에 지금 다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대출도 줄고 정부 지원도 줄기 때문에 승주에 포함되려고 가격 경쟁을 벌리다 보니까 양극화가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잘 나갈 것 같지만 해외 수출이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상반기에 그 중국의 전기 자동차 해외 수출의 40%는 테슬라고 BYD가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EU에서도 중국의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 그 무역 규제 장벽을 쌓기 시작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 자동차의 그 시장 점유율이 한 21%, 미국은 한 8%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이렇게 봤을 경우에 미국 시장이 좀 더 진출은 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품질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까다롭고요. 만약 잘못 들어가서 배터리라도 뭐 폭발을 하면은 엄청난 그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그 투자가들의 행동도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BYD가 지난 5년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투자였는데 최근 들어와서 워렌 버핏이 지난 한 15년 전에 BYD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해왔는데 여명기에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 자동차가 성숙기에 들어갔다가 판단이 됐는지 2022년 말부터는 전기 자동차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큰 손이 빠져나가는데 자신이 이걸 뒷받침해서 받쳐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 들어와서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띈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국제투자은행들이 중국 전기 자동차와 관해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일본이 1990년대 자산 버블이 터지고 난 뒤에 자동차 시장의 피크기에 비해서 60에서 70%는 현재 축소가 됐다는 건데요. 뭐 1990년도에 자동차 시장 자체가 축소됐다고요? 축소가 됐다는 거죠. 1990년대에는 일본에서는 무려 777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는데 2010년도에 되고 보니까 500만 대 시장으로 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뭐 중국도 아무래도 최대 그 내수 시장을 갖고 있고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버티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서 2017년도에 2,790
9만 대로 자동차가 피크를 쳤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2천만 대에서 2,50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300만 대, 많게는 800만 대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시장은 황혼기에 분명히 들어갔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소빙하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잉 생산 시설이 지금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그 제살 깎기식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덤핑과 관련된 조사, 무역 마찰, 또 중국의 또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공무원이 두 계단 그 직급이 그 상승을 했지만 네. 승진을 했지만 급여는 20%가 깎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그만큼 소득이 그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본급이 별로 세지가 않아요. 50%가 각종 수당인데 수당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EU 자동차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견제 또 중국에서 수요 감소가 계속되는 한 중국이 살아남으려면은 아무래도 신흥국에 대한 그 수출을 좀 늘려야 되고 그렇죠. 또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현지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해 보건데 중국의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는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 주요 도시들에 가봤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전기 자동차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많이 바꿨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정말 내수 시장은 정말 전기차 제가 보기엔 중국에서는 전기차 판매 1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1세대 시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다 찼어요. 끝났어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 20% 정도 되니까 이제 주춤한 상태인데 말씀대로 수출에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국은 지금 전기자동차 포화 상태뿐 아니고 지금 이제 각종 부동산 디폴트 문제가 계속 걸려 있어서 이것도 이 기업들의 뭐 중요한 약간 위험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헝다그룹 지금 시전 회장 구속도 했고 그다음에 비고 위안도 디폴트가 발생하고 이 각종 기업들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창구들도 줄어들고. 어떻게 중국 금융시장에서 이제 뱅크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정말 중국이 이 상태에서 뱅크런 사태 일어나면 정말 큰 타격이 입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구 노력을 상당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9월달 들어와서 금구 은십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의외로 9월 달에 주택 판매가 비구형 같은 경우는 81%나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이제 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개의 그 하청 건설 기업에 대해서 그 대금 결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이자 지급이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현재 자재 회사에 대한 결제 자금 같은 경우에도 6월 기준으로서 37조 원에 달하는데요. 중국에 상장된 그 부동산 개발에서는 50여 개 되는데요. 이들을 모두 합쳐서 미수금들을 보니까 62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은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자산의 80%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가 앞으로 투자나 생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그 은행 대출 잔액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림자 금융을 제해놓고 보면은 무려 960조 1000조 정도에 달한다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작년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동 그 자재령 도시 봉쇄 때문에 중국 정부 말을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각종 정보에 아주 민감한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금이 어떻게 은행이 안전한지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헝다그룹의 정리 절차 그리고 비구유행과 관련된 정리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터넷상에서는 허벌성의 창조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에 무려 6,120억 원을 대출했다는 허위 루머가 돌았던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갑자기 예금 인출 소동이 지난주에 일어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미국이 3월 10일 날이었죠. 미국의 자산 규모 16위 회사 그러니까 2,118억
달러를 갖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런 루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전격적으로 파산됐는데 똑같은 현상이 중국에서 지금 지난주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은행 측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점마다 현금을 그냥 벽처럼 쌓아놓고서 우리 이만큼 돈이 있어라고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켰고 참. 대출 잔액도 실제적으로 SNS상에서는 6,120억 원이라고 했지만 네. 실제는 630억밖에 안 된다. 이것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스로 진정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홍따 그리고 비구엔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이제 부도 처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날 텐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현금벽을 각 은행마다 쌓을 수 있는 은행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는 중국인들이 현금벽을 쌓아놨는데 안에 진짜 그 지폐가 아니라 있는지. 그 A4 용지가 쌓아놓은 거 아닌가? 신뢰 또 문제예요. 다시 이제 확인하려고 들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뱅크런 사태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죠.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중국 사태는 좀 중국은 내부적으로 좀 불안불안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국 이슈 오늘도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